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은 일본인 위안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본과 또 한국에서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수많은 연구라든가 또는 증언 채취, 또 자료집 발간 이런 게 있었는데요. 주로 조선인 위안부, 한국인 위안부를 대상으로 해서 증언 채취라든가 연구, 자료집 발간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 하나를 좀 보면서 그로부터 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시사점을 좀 얻어볼까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강의의 제목은 달라도 너무 다른 일본인 위안부입니다. 무엇과 다르다는 말씀일까요? 조선인, 한국인 위안부와 너무 다르다, 달라도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연구나 증언 채취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진 일본인 위안부의 몇 가지 특징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위안부가 된 일본인 여성이 공개 증언을 하거나 출판물을 낸 것은 단 한 명뿐이다 하는 겁니다. 시로다 스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증언록을 낸 것 단 하나 정도 있고요. 물론 위안부를 했던 사람이 가명으로 수기를 쓴 것들은 상당수 있고요. 또 어떤 작가나 기자가 일본인 위안부에 관해서 취재를 해서 책을 낸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여성 본인이 공개 증언을 하거나 책으로 낸 경우는 단 하나뿐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 일본인 위안부를 했던 사람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죄나 보상을 요구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죄나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어떤 억누르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 이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위안부였던 여성 본인 스스로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군 장교라든가 병사 또는 군의관 이런 사람들이 종군 체험의 일부로서 위안부에 관해서 서술한 것들 이런 것들도 상당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본인 위안부의 실태를 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료들은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15년에 일본에서 발간된 일본인 위안부라는 책입니다. 네, 바로 이 책이 되겠고요. 이 PPT에서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내에서 올해 2021년에 번역돼서 나왔고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PPT 화면에 가운데 있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애국심과 인신매매와 일본인 위안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신매매된 사람이 애국심을 갖는다? 약간 좀 얼핏 들으면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일본인 위안부는 당시 일본 국민들을 세뇌시켰던 것과 마찬가지에 애국심을 가지고 위안부로 나갔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일본인 위안부는 당초 인신매매가 돼서 창기업에 종사를 하게 됐었고 그로부터 일본군 위안부로 나가게 됐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일본인 위안부의 하나의 키워드는 애국심이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인신매매다 하는 것이 이 책을 쓴 저자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들은 일본 내에서는 좌파 연구자들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정대협이라든가 정의연을 지원하고 그와 함께 활동하는 즉 강제연행, 성노예설 이것에 크게 가까운 입장의 연구자들입니다. 결코 우파 연구자의 입장에서 일본인 위안부를 연구한 게 아니다 하는 거고요. 오늘 저는 이 사람들의 연구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어떤 새로운 시사점을 끌어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일본인 위안부를 조선인 위안부 내지 한국인 위안부와 대비를 시켜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인데 바로 그건 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정대협에서 낸 위안부 증언집, 즉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이라고 하는 책, 이 책에서 나오는 위안부의 증언과 대비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책자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조선인 위안부의 경로라고 하는 그런 강의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은 위안부가 된 경위를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사실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 정대협이 발간한 위안부 증언록 5권에 나오는 69명의 사례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어떤 경로로 위안부가 됐는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선인 위안부는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특히 창기업 미종사자, 그 전에 창기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여자가
강제에 의해서 위안부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안부가 된 경위와 관련해서 유괴와 강제 연행이 합치면 46명이에요. 69명 중에 46명이면 딱 3분의 2죠. 3분의 2면은 뭐 대다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결코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 아니고 게다가 합법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괴라고 하는 어떤 범죄적인 수단, 역시 강제 연행이라고 하는 범죄적인 수단에 의해서 위안부가 됐고,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창기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흔히 위안부 소녀상으로 상징되는 바에 순진무구한 농촌 처녀, 이런 사람들이 위안부가 된 것으로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일본인 위안부라는 책 속에 나오는 약 10명의 일본인 위안부들은 어떤 경위로 위안부가 됐다는 것이냐? 한마디로는 창기업 종사자의 자발적 계약입니다. 10명 전원이 과거에 기생, 게이샤였다든가 공창이나 사창, 이런 유곽에 있던 창기였다든가 메이슈야라 그래서 겉은 술집처럼 내걸었는데 실제로는 작부가 몸을 파는 그런 술집이 있습니다. 그걸 메이슈야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창기업 종사자가 위안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의사로 위안부가 된 거예요. 어떤 동기냐? 거액의 전차금을 받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창기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는데 위안부로 가면서 일시에 거액의 전차금을 받아서 그 빚을 상환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또는 빚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어쨌든 전차금을 많이 받아서 뭐 가족을 위해서라든가 어쨌든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안부로 가면서 받게 된 전차금은 1,000엔에서 한 4,000엔 정도 되는데요.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면 한 1억 원에서 한 4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안부가 된 경위가 이 일본인 위안부와 한국인 위안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위안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보수를 받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저금을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피해자로서 신고하고 등록을 한 분들은 어떻게 증언을 했나요? 위안부 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돈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나요? 당연히 아니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성노예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거의 공통된 증언이죠. 정대협의 증언록 5건을 제가 살펴봤다고 했는데 그 69명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눠봤어요. 돈을 전혀 못 받았다라고 명백하게 말한 사람들이 있고, 또 돈에 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일본 병사들을 어떻게 상대를 했고 또 식사는 어떻게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증언을 했지만 보수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수를 받아서 소액이나마 저축을 했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고요. 또 일부는 보수를 받았고 상당한 금액을 저축을 했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각각의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면요. 돈을 하나도 못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26명이고요. 돈에 대해서 전혀 언급 안 한 사람이 25명이에요. 둘을 합치면은 51명이고 퍼센테이지로는 74%입니다. 4명 중 3명이 돈 받은 게 없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 위안부는 위안부 생활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게 다수설이 돼 있고요. 소액을 저축했다고 하는 사람은 뭐 이런 식이에요. 업주로부터는 돈을 받은 게 없는데 군인이 주는 팁을 모아서 한 1,000엔을 저축을 했다. 1,000엔은 중도에만 이걸 갖고 귀국했으면 지금으로 치면 한 1억 원 정도 되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소액을 저축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3명 정도 돼요. 한 20% 가까이 됩니다. 반면에 상당한 금액, 거액을 저축했다고 하는 사람도 극히 일부지만 있어요. 69명 중에 5명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 잘 알려진 위안부죠. 문옥주 씨. 문옥주 씨 같으면은 두 번째로 버마위안소에 갔을 때 업주로부터도 돈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주는 팁도 악착같이 모아서 집에 5,000엔을 송금하고도 본인의 우편저금 계좌에 28,000엔이 어쨌든 저축돼 있었습니다. 물론 종전 때까지 그대로 위안부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이 돈은 찾지를 못했고요. 또 다른 위안부로 하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1차로 위안부 갔을 때는 그 전차금을 상환하느라고 돈을 제대로 받은 게 없었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두 번째 위안부 생활을 할 때 수입의 6할, 군인이 내는 돈의 6할을 저축을 했고 그래서 한 3, 4만 엔 정도를 모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도 역시 이 돈은 찾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조금이라도 모았다고 하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에 불과하고 4명 중에 3명은 돈을 전혀 못 받았다 하는 것이 조선인 위안부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 위안부는 어떨까요? 이 일본인 위안부라는 책에 소개된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10명입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각 사람의 스토리에 대해서 어쨌든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위안부로서의 수입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4명이에요. 4명에 대해서는 수입이 얼마나 됐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6명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모두 단기간 내에 전차금을 상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마우치 게이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차금이 4,000엔이었어요. 상당히 거금이죠. 이거를 다 갚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총 수입 중에서 사할을 자기 몫으로 배분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차금 4,000엔을 위안부 생활을 하면서 다 상환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보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스즈모토 아야라고 하는 위안부는 전차금이 2,300엔이었는데 그걸 상환하고 1만 엔을 저금을 했습니다. 시마다 요시코라고 하는 위안부는 1년 만에 전차금 1,000엔을 상환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타카시마 준코라고 하는 위안부는 3개월 만에 전차금 2,000엔을 다 상환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병사들을 상대를 했겠죠. 하루에 15명씩 상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병사들을 많이 상대를 하니까 3개월 만에 2,000엔을 상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사구리 후지라고 하는 위안부는 역시 3개월 만에 전차금 1,000엔을 상환했다고 하고요. 다나카 담이라고 하는 위안부는 장부에서 전차금 줄어드는 걸 보는 게 낙이었다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버는 족족 열심히 저금할 경우에 예금 통장에서 예금 잔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 보는 게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이 다나카 담이라고 하는 위안부는 열심히 일해서 전차금을 갚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서 보면 자기 빚이 계속 줄어들었는데 그걸 보는 게 즐거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본인 위안부는 보수를 상당히 받았고 그래서 전차금을 상환했고 또 그 중에는 상당한 금액을 모은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앞서 본 조선인 위안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안부가 된 경위 또 위안부의 수입 면에서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의 증언은 너무나 다릅니다. 좀 정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범주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면 조선인 위안부는 위안부가 되기 전에 순진한 농촌 처녀였지만 일본인 위안부는 창기업 종사자였다 하는 겁니다. 이건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범주가 완전히 다른 거죠. 또 일본인 위안부는 위안부 생활을 하면서 돈을 받았다. 반면에 조선인 위안부는 돈은 구경도 못했다. 전혀 다른 거죠. 왜 이렇게 다를까?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위안소 이용료에서 일본인 위안부는 조선인 위안부보다 더 비쌌습니다. 일회 이용료가 더 높기 때문에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인 위안부가 돈을 훨씬 잘 벌었다. 그래서 전차금도 상환하고 돈도 저축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역시 정도의 차이 문제고요. 돈을 전혀 못 받은 사람들하고 또는 돈을 받아서 저금까지 한 사람들 간에 이런 큰 차이를 낳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 간의 이런 큰 차이는 애초에 그에 관한 자료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선인 위안부 경우에는 일본에게 강제동원, 전시 성노예제 강요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위안부에 관한 증언을 모아서 증언집으로 발간을 한 건데요. 그 과정에서 강제연행 성노예설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의해서 질문자의 질문과 위안부 답변자의 답변이 윤색, 왜곡,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용수 씨가 처음에 91년인가에 증언을 할 때는 빨간 구두와 예쁜 치마에 홀려서 자기가 업자를 따라갔다라고 증언을 해놓고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관원이 칼을 들이대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이렇게 증언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정대협에 의해서 진행된 위안부 운동 자체가 어쨌든 일본의 전쟁 범죄를 입증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가 된 경위라든가 위안부의 수입 이런 면에서 강제연행, 성노예설에 맞춰져서 그 질문과 증언 내용이 바뀐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일본인 위안부에 관한 증언록이라든가 이런 걸 내는 사람들이 꼭 일본의 전쟁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취재를 해서 책을 낸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위안부의 진실, 위안부의 실제 모습은 지금까지 나온 조선인 위안부의 증언에 따른 것보다는 좀 더 일본인 위안부의 실태에 좀 더 가까운 쪽으로 그렇게 수정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위안부가 된 경위와 관련해서 조선인 위안부에는 위안부 소녀상이 상징하는 바처럼 농촌 처녀가 곧바로 위안부가 됐다라고 하지만 창기 출신 조선인 위안부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증언에서는 곧바로 위안부가 된 것처럼 증언을 했거나 아니면 아예 증언을 안 했거나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와 있는 증언은 전부 창기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여성이 위안부가 된 거고, 또 강제로 위안부가 된 것처럼 증언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위안부의 수입과 또 저축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우리나라 위안부들은 돈을 못 받았다라고 밝히거나 아니면 그에 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는데, 실상은 전차금 상환 과정이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위안부로 가면서 그 가족이 상당한 전차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상환해 나가는 것인데요. 전차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는 위안소 수입의 10%만 위안부에게 지급을 합니다. 업주와 위안부 간에 원래 5대5로 나눠야 되는데 40%를 전차금 상환에 쓰는 거고요. 10%만 위안부의 소득으로 지급이 된 거죠. 개개 위안부는 그 돈으로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야 되니까 당연히 쪼들렸을 것이고, 그래서 위안부 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본인은 기억을 하고 그걸 증언을 한 것이죠. 네, 이렇게 일본인 위안부의 모습을 보면서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정대협 증언록에서 알려졌던 이미지, 이런 것들은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 일본인 위안부의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